1부에서는 그 호르몬 창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생리를 주기적으로 하는 여성의 한 해라는 조건이 붙은 이제 좀 약간의 한정이 되어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호르몬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좀 우리를 어떻게 굴복시키는지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변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폭력, 뭐 아동 성폭력이라든지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좀 그런 관점에서 괴롭힘을 규정하고 다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가져옴으로써 좀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을 내 외부적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선 호르몬 창가에서는 이제 내적 이해를 갖고 이제 이 2부 괴롭힘 이 책에서는 외적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그런 밸런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사실 신경과학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저에겐 도전을 해야 된다는 어떤 웨지 스쿨의 정신도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코르티솔이라는 이야기 혹시 과학 시간에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코르티솔. 네. 이과시잖아요. 네. 코르티솔 이게 이제 이 파트는 제가 좀 글이 많아가지고 좀 빨리 할게요. 네. 이제 스트레스 반응은 이제 인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진화 과정을 통해 정교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우리가 포식자와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어야 할 때는 유용하게 쓰였지만 그렇지만 이제 단기간에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다량 분비하는 집중 반응은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선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뭐 갑자기 뭐 곰이 우리를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공격을 해서 막 뛰어나와야 된다든지 뭐 갑자기 뭔가를 이제 막 싸워서 이제 물리적으로 맞서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아드레날린이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코르티솔은 이제 우리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그런 화학적인 분비 이제 그런 것인데 근데 이런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 옛날 막 수렵 사회처럼 막 뛰쳐나가고 막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내적으로 응고되고 견뎌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아드레날린 그리고 코르티솔의 반응이 우리의 몸과 마음, 뇌를 부식제처럼 좀 이렇게 부식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잔뜩 받으면 우리는 이제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이제 우리의 코르티솔 수용기로 가득 찬 해마가 그 어떤 뇌의 기억과 학습 중추를 이제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코르티솔에 너무 많이 반응을 해버리게 되면서 이제 해마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왜 이렇게 뭐 공부가 안 되지, 작업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발달된 인간의 진화 생존 전략에 따라서 이제 뇌는 이제 미래에 이제 특정한 위험을 이제 대피하려면 이제 이걸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뇌가 위험에만 집중을 하면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디테일한 거는 이제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생존에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사회적으로 얻는 그런 스트레스나 폭력이 뭔가 생존에게 위협을 주는 것으로 몸은 인지를 하고 뇌는 그렇게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디테일에 무뎌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살아남는 데만 집중하는 뇌가 된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뇌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수학 계산이나 언어 처리 능력을 저하시키고 단기 및 장기 기억력에도 손상을 줍니다.
정보에 적응하고 집중하고 배우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10대 때 수학을 진짜 못했거든요.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정말로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30점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였는데 그때 약간 제가 가족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였고 중학교 때도 약간 학교 폭력이나 좀 가족으로 인한 폭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서 한 번은 수학 과외 학원에서 완전 블랙아웃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학 문제를 단순한 이제 어떤 계산 자체가 너무 안 돌아가는 순간이 약간 뇌의 공황장애, 그러니까 물론 공황장애는 뇌의 거지만 약간 정말 블랙아웃이 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기억들과 경험이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지? 약간 물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뇌의 부분에 영향을 줄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코르티솔이 이제 수학 계산이나 뭐 이쪽에 좀 영향을 준다고 하니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공감되는 경험이나 좀 그런 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네. 언어 처리 능력. 근데 이게 수학 계산이나 언어 처리 능력이라는 게 두 가지 중에 있는 거예요? 주로? 아니면 사실 그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지지는 않겠지만 뭐 성현에게는 뭐 그쪽이 더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 뭔가 뇌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약화되는지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좀 신기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뭔가 저는 막 압박이 들어오면 뭔가 되게 약간 뭐 언어 처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출력이 잘 안 된다? 그럴 때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인정. 근데 진짜 스트레스, 저 수학 계산이나 언어 처리나 단기나 단기 기억력 저게 전부 다 사실 정신병의 증상들이잖아요. 그게 보면 정말 정신병의 원인은 스트레스구나.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심리 상태의 불안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화학적으로 우리 뇌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남는 데에 그러니까 살아남는 데 집중해야 하는 그런 본능 그러니까 생명으로서 아까 일부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관습에서 비롯된 좀 화학적 반응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넘어갈까요? 괴롭힘을 당한 뇌는 가해자와 이제 피해자의 뇌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이제 대목이 있었는데 이제 괴롭힘으로 상처를 받은 뇌는 치유는 고사하고 의료적인 치료나 사회적 관심조차 받지 못한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이슈가 있고요. 괴롭힘으로 병든 뇌는 고의적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손상을 입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실패자라는 사실을 더 괴로워하고요. 또 중독과 자기 파괴적인 습관을 끊지 못하는 현실에 스스로를 못살게 괴롭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가령 아주 마르고 싶은 욕망에 거식증이 발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뇌가 이제 지속적인 괴롭힘과 학대를 당해서 과잉각성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각성 상태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을 수련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사실 이게 과잉각성 상태라는 게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 과잉 각성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폭력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괴롭힘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뭔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라고 이제 이미지적으로 생각해 보면 왠지 구석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은 왠지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 어떤 불안이나 각성 상태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 역시 이제 좀 내가 당한 괴롭힘이 그동안 괴롭힘이라고 생각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어떤 것이 괴롭힘인지 명명해주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따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가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영향이 되고 있는지 피해자는 인지를 잘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괴롭힘의 이제 종류를 한번 본인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은 ACE 연구에 나오는 정서적 학대 문화입니다. 첫 번째, 18세 생일 이전에 부모님이나 가정의 어른이 자주 또는 상당히 욕을 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깔보거나 창피를 주었는가, 또는 신체적으로 다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도록 자신을 위협했는가. 그리고 다음, 신체적 학대 문화. 두 번째, 이제 그 체크해주시면 돼요. 하나 혹시 해당이 되면 해주세요. 네. 두 번째, 18세 생일 이전에 부모님이나 가정의 어른이 자주 또는 상당히 자주 밀치거나 잡아치거나 손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던진 적이 있는가, 아니면 세게 때려서 맞은 자국이 남았거나 다친 적이 있는가. 세 번째, 성적 학대 문화. 18세 생일 이전에 성인이나 적어도 여러분보다 5살 이상 많은 사람이 건드리거나 껴안거나 여러분이 그들의 몸을 성적으로 만지도록 유도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과 구강 또는 학문, 질, 선교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한 적이 있는가. 네 번째, 성적 학대 문항에는 이제 그루밍에 관한 질문도 포함이 되는데 18세 생일 이전에 성인이나 여러분보다 적어도 5살 이상 많은 사람이 원치 않은 애정 및 관심을 주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껴안거나 특권을 주거나 행사에 초대하거나 선물이나 돈을 주거나 성적 농담을 하거나 건드리거나 정말 예쁘다거나 섹시하다는 등 외모에 관해 이야기를 하거나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다섯 번째, 정서적 방치문화. 18세 생일 이전에 자주 또는 상당히 자주 가족 중에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을 중요하거나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느꼈는가, 아니면 가족이 서로 신경 쓰지 않았거나 서로 애착을 느끼지 못했거나 서로 지지해주지 않았는가. 다음, 신체적 방치문화. 18세 생일 이전에 자주 또는 상당히 자주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았거나 더러운 옷을 입어야 했거나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는가, 아니면 부모님이 만취하거나 약에 취해서 여러분을 돌볼 수 없었거나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데려갈 수 없었는가. 지금까지 6문항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문항인데 이제 이러한 이제 괴롭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나머지 5개 문항은 이혼, 중독, 감옥 수감, 정신질환, 가정폭력 같은 가정위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 묻고요. 이 10개 이외에 이제 나머지 58개 문항은 이제 과거와 현재의 건강 상태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10개를 기준해서 4개 이상이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제 뇌의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이나 신체적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기준을 하는 테스트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에서 괴롭힘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막 우울해하고 그런 불안했던 이유가 뭐 10대 때, 18세 이전 그 시기 때 경험했던 그런 일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좀 스스로의 깨달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 스스로에게 이제 한번 위로해주는 시간이면 좋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걸 어떡하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대뇌피질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쁜 습관을 계속 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뇌피질은 이제 근육과도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을 뭐 힘들 때 핸드폰 누워서 벌러덩 누워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 대뇌피질이 근육이 잡혀버렸다 하면 이제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거를 또 바꿀 수 있어요. 마치 지난번에 1회차에서 말했던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불안할 때 보통 벌러덩 누웠는데 눕지 않고 갑자기 뭐 책을 읽는다. 그러면 굉장히 뇌는 이걸 어색해하고 당황해 하겠죠. 근데 그 당황하고 어색한 순간을 역으로 이용을 하면 이제 이것에서 이제 약간 충격 요법인 거죠. 약간 충격적인 요법으로 이거를 이제 또 이용해라 라고 이 책은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뇌는 이제 한정된 대뇌피질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과 우리 삶을 영속하는데 유용하다고 느껴지는 것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도 이제 저장 한계가 있듯이 우리 뉴런도 한계가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나쁜 습관을 발화하지 않으면 특정 신경망을 퇴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떤 거를 이제 뭐 보면 그 나쁜 기억이 생각나서 갑자기 불안해진다. 뭐 이런 것을 사실 주체적으로 네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전 솔직히 너무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의 뇌랑 이제 신체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약간 그런 것에서 살아남고 싶고 좀 불안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인상 깊게 느껴져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죄송해요. 이게 글이 너무 많아서 너무 죄송한데 이제 글이 많은 거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괴롭힘의 패러다임 신화를 버리자라는 주장인데, 그래서 이게 그 책 저희 좀 깁니다. 좀 읽을게요. 여기서 제가 막 끝문단이 그러니까 좀 긴데 왜 가져왔냐면 제일 마지막 문단이 좋아서 사실 앞에 막 브레인 HQ 홈페이지 어쩌고 이것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이제 괴롭힘 때문에 트라우마로 인해 어떤 뭔가 영향을 받은 뇌와 신체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치료를 접근해야 된다. 이제 근데 그것은 이 작가는 아예 우리는 신경학적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야 된다 라고 완전히 좀 강력하게 완전 좀 세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주장이 굉장히 과학적으로는 좀 센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을 이제 뭐 그러니까 온전히 가져가면서도 이제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또 동시에 받아들여져야 하고,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던 이유는 이 책 안에서 이러한 이제 아동기의 학대 때문에 어떤 자해나 이제 뭐 자살까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가 책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 책을 한 권을 통째로 읽게 되면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좀 트라우마틱하게 다가오기도 해서 직접 읽어보시기를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전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람이 이제 패러다임을 버리자는 게 전
정말 이제 진실성, 그러니까 진정성에서 온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이런 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 좀 귀여운 걸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조그마한 종이를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 한번 그냥 펜을 사용해서 우리의 대뇌피지를 건드리는 이제 나쁜 것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 좀 그런 걸 만들어보면 어떨까? 제가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동안 네, 들으면서 네. 저는 사실 이 절에서 받은 이 부정은 아닌데 옴이라고 한글로 써져 있는데 옴이 이제 불교적 용어로 지혜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 이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자라는 내용의 그런 것도 막 진짜 살아남으려고 한 건데 그래서 뭔가 이런 뭐 자그마한 거 뭔가 멘트라도 그냥 다양하게 써도 좋아서 해본 다음에 카메라로 이제 온라인 분들한테도 공유해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들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지, 그 대뇌피질 근육을 어떻게 전복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적을 하나 간단하게